1990년대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부사당은 시설 부족과 낙후대 시설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 신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후 부산항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전용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이 어떻게 세계 물류의 중심 항구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신항을 중심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년) 전 동래부의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항은 항만 면적 2억 1892만 제곱미터, 해안선 길이는 380km에 달하며 선박 202척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부산항은 크게 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남항과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 신항으로 구분되는데요. 그중 부산항 신항은 다목적 부두를 포함해 모두 7개의 터미널과 26개의 선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신항의 건설 배경은 기존의 북항은 사실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더 이상 항만을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덕도 인근에 이제 또 선박이 대형화되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덕도에 대규모 항만을 짓게 됐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는 해상무역을 하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GDP의 80%가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타 항만에 비해서 사실 더 큰 대규모의 항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신항 건설 계획이 사실 세워졌고 근 11년에 걸쳐서 처음 세계 선석이 신항에 2006년도에 개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저반 시설인 암벽 길이가 총 14.71km로 42개 선석 규모로 개발 진행 중이며 연간 약 1,5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북측 컨테이너 부두와 남측 컨테이너 부두가 운영 중이며 서측 컨테이너 부두는 개발 추진 중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컨테이너선들이 매일 부산항 신항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싣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돌며 정해진 항만에 기항해 화물을 내리고 싣는 컨테이너선들을 정기선이라고 하며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벌크선과 유조선은 부정기선으로 부릅니다. 부산항의 정기 노선, 영어로는 위클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기 노선이라는 것은 선사별로 매주 또 매달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다라고 이제 특정 시점을 지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03년 한 5월 기준으로 287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7개면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정기 노선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화물이 타 항만에서 환적되지 않고 바로 직기항을 통해서 해당 항만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장 큰 항만이 도쿄고 두 번째가 요코하마입니다. 도쿄도 약 7, 80개, 요코하마도 그 정도 수준의 정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항이 287개인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화주들이 사실 부산항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타 국가의 화주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항의 정기 노선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정기 노선을 통한 부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교역액은 421조 원.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들은 한 개당 약 5,700만 원 상당의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를 부산항 신항에서 싣고 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기 노선은 약 8,000에서 1만 TEU급 선박 총 6대가 6주에 걸쳐서 상해, 닝보, 부산, LA를 도는 북미 서안 노선과 14,000 TEU급 선박 11대가 총 11주에 걸쳐 칭타오, 상해, 닝보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쳐 콜롬비아 북부의 항구 도시 카르타헤나, 미국 뉴욕 웰밍턴, 찰스턴, 서베나를 지나 다시 부산으로 오는 북미 동안 노선이 있습니다.
또 2만 TEU급 선박 12대가 12주에 걸쳐 부산에서 중국을 지나 싱가포르, 몰타, 프랑스 덩케르크, 독일 함부르크를 지나 다시 부산으로 오는 9주 노선이 있습니다. 1000TEU급 선박 3척이 3주에 걸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주요 항구를 도는 한중일 노선과 3000TEU급 선박이 9주에 걸쳐 부산과 중국, 베트남 등을 도는 동남아 노선이 있습니다. 전기 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큰 대형 버스는 유럽이나 미주로 오가는 그런 원양 노선을 의미를 합니다. 원양 노선은 당연히 많은 물량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배가 커져야 됩니다. 마을버스는 실제로 전기 노선에 대입을 해보자면 근거리 영내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기항을 하는 항만의 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부사랑에서 출발을 해서 미주 서안을 가는 노선에서는 통상 4개에서 5개 항만을 기항을 하고 그리고 주로 아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미주로 가는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만 TU 이상의 그 선박이 투입이 됩니다. 유럽으로 갈 때는 한 10여 개 이상의 항만을 기항하게 됩니다. 많은 항만을 기항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역을 하는 숫자 자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형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2만 TU급 이상의 선박들이 주로 유럽 노선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전기 노선 수는 약 1,400개, 장거리 노선인 아시아 북미 항로가 약 90개, 극동아시아와 유럽 항로가 약 30개, 중거리 노선이 약 180개가 있습니다. 그중 영내 항로로 불리는 단거리 전기 노선이 약 1,100개로 가장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노선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요? 선박이 북미 서안 노선을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주.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박 한 척이 부산항에 들어오려면 총 6척의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선박 한 척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선박의 연령, 속도, 선박 임대료, 유류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큰 차이가 납니다. 글로벌 물류대란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8,000TEU급 선박 임대료는 하루 약 1억 3천만 원, 하루 연료 소모량을 80톤으로 가정할 때 하루 유류비만 약 1억 원이 소요돼 한 척의 연간 운항비만 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북미 노선에 선박 6척을 투입하려면 연간 4천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 노선을 하나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한 선사가 오롯이 부담을 하게 되면 굉장한 재정적 부담도 처하게 되고 또 화물을 충분히 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바로 해운 동맹을 맺습니다. 예를 들면 A 선사 2척, B 선사 3척, 나머지 선사 1척 이런 식으로 6척을 나눠서 내고 또 그 선박 한 척의 구간을 나눠서 배 한 척의 구획을 나눠서 화물을 별도로 선사별로 집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전기선을 운영하는 선사가 운항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결성하는 것을 운항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에는 디 얼라이언스, 2M, 오션 얼라이언스 등 3대 운항 동맹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항 동맹으로 맺어진 전기 노선에 따라 부산항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는데요.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선 중간항인 부산항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 중국 북동부의 작은 항만들은 운항 구간이 짧은 중소형 선박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 직기항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항으로 많이 입항합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서 화물을 싣고 온 작은 선박들은 물류 허브인 부산항에 도착해 미국으로 가는 화물들만 모아 다시 큰 선박에 화물을 싣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환적 화물이 발생합니다. 환적 화물을 처리를 했을 때 1TU당 연간 산업 파생 매출이 약 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한 해에 약 1200만 TU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하면 약 1조 8천억 원의 연간 산업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생 매출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화물이 하역되면서 발생하는 하역료 또 환적이 그 특정 터미널에서 됐지만 사실 다른 터미널로 이동이 돼서 또 운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트럭
운송비가 또 발생을 합니다. 또 이 화물을 처리하는 한국에 대행해주는 그 에이전시의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냉동 환적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야드에서 냉동을 유지해주기 위한 전기료, 또 그 전기가 항상 들어가는지 모니터링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파생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적 화물을 싣고 오는 선박이 내는 여러 가지 항비, 그리고 선박이 들어올 때 필요한 예선료, 도선료, 뭐 이런 간접적인 파생 매출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선사가 만약에 부산항이 아니라 카오슝 또는 중국의 닝보항에서 환적을 한다 그러면 부산항에서는 환적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적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또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항만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컨테이너 항만은 총 65개, 이 중 메이저 항만은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나고야 항인데요. 나머지 60개는 모두 소규모의 지방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수출입 물량이 65개의 항만으로 분산되다 보니 어느 항만도 충분한 수출입 물량을 가지지 못했고 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선사는 일본으로 기항을 기피하게 됐습니다. 일본 수출입 물량을 부산항으로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죠. 반면에 부산항은 정기 노선을 가진 글로벌 선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컨테이너 집중 항만으로 육성하는 항만 개발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부산항 신항은 뛰어난 항만 서비스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대표 환적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무역항이자 수출입 전진기지의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사실 항만이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풍부한 수출입 화물, 두 번째는 다른 항만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 연결성, 환적 연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항은 풍부한 수출입 화물이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수출입 화물 1000만 TU가 넘는 항만은 부산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산항에서는 풍부한 수출입 화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는 또 그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항만 개발 정책도 큰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집중 항만으로 육성이 됐고, 예를 들면 여수광양은 또 엄청난 철광석을,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철광석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액체 중심 항만으로 또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부산항 신항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서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하역 장비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하나, 둘, 셋!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연회가 시작되자 자동 이송 장비인 AGV가 암벽의 컨테이너 크레인 아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에 달린 트롤리가 컨테이너를 내리면 부두 바닥에 매립된 무인 차량 위치 감지 장비의 신호에 따라 AGV가 부두를 오가며 수출입 컨테이너를 제 위치에 옮깁니다. 하역 작업이 시작된 야드에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 자동화 항만은 전기로 가동돼 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발생이 적고 인명사고 위험도 현저히 줄어드는데요. 특히 완전 자동화 항만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발생했을 때 부산항 신항을 찾은 정기 노선 선박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산 신항은 통상적으로 반자동화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반자동화라 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컨테이너 야드의 자동화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동화 항만에서 우선 야드의 자동화를 먼저 이루고 나서 암벽 크레인의 자동화, 무선으로 조정하는 그 자동화를 이뤄냈는데요. 부산항도 이제 올해부터는 자동화 터미널이 생겨납니다. 자동화된 터미널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야드의 트랜스퍼 크레인이 모두 무선으로 조정이 되고, 야드 크레인과 암벽을 연결하는 운송 구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반자동화 터미널이 이 구간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야드 암벽 부분에 에이프런을 다니는 야드 트랙터가 완전히 무인 자동화로 운송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자동화의
가장 큰 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항에 이제 올해 개장하는 이 터미널은 암벽 크레인도 무선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이 되는 그런 크레인이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발돋움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를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곳 부산항. 부산항은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3년 사상 최대 물동량인 2,300만 TEU를 달성하며 세계 2위의 환적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2040년까지 부산항 제2신항도 완공해 수출입은 물론 환적을 넘어 친수 공간과 레저, 문화까지 해양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스마트 다기능 항만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부산항의 미래 모습이라고 하면 아마 항만 화물을 하역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을 넘어선 다기능 항만이 되는 것이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1단계가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2단계를 다시 착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항 배후단지에 자유무역 지역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역 한 800만 제곱미터 중에 반 정도가 지금 완성이 됐고 한 70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 물류 기업들이 입주해서 부가가치가 많은 화물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항을 다기능 항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항 재개발과 신항의 배후단지 그리고 신항의 스마트 물류 창고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